2027년 디지털 자산 과세가 현실화됩니다. 여러분들의 코인은 준비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김혜원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요, 변호사님의 실제 사례를 통한 똑똑한 절세 전략이 나오니까요, 1부와 2부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디지털 자산 과세가 자주 등장하죠.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핵심 쟁점을 현실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 비트코인 절세, 증여, 상속의 공동 저자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보이는 책의 공동 저자인 블록미디어 김재희 편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절세, 증여, 상속책을 함께 공동 집필했습니다. 네, 앞서 혜원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세는 좀 불편한 변화처럼 들릴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시장이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편입은 시장의 성숙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법제화 과정에서 이런 세부 쟁점들이 있었고 오늘은 그 부분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 지금은 법적 제도에 완전히 들어왔지만 그 과정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009년에 처음 나왔는데 출시 직후에는 사실상 규제가 없는 연도가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규제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가 2017년 RCO를 금지한다라는 발표를 한 이후 규제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해서 거래소에게 트래블 룰을 적용한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고요. 2024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시세종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같은 추가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세 차익을 이제 2027년부터 과세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흐름은 정부가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동시에 자산으로서 인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도 코인을 사거나 팔아도 정부가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OECD가 만든 CARF, 즉 카프라는 암호자산 정보 자동 교환 체계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은행 계좌처럼 코인 거래 정보가 국가 간에 자동으로 오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오는 2027년부터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요. 카프를 통해서 암호화 자산의 명칭, 그리고 이제 연간 거래수, 그리고 거래 단위수, 그리고 거래액 등 주요 정보들을 자동으로 국가 간에서 이제 교환하게 되는 건데, 이 제도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오는 17일, 그러니까 11월 17일 정보교환 협정에 따라서 암호화 자산 정보 자동 교환 이행 규정 제정안과 그리고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 정보 자동 교환 이행 규정 등을 이행 규정 개정안들을 마련해서 행정 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도 국세청이 자동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해외 거래니까 괜찮다는 말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낸스 같은 특히 이제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제 카프의 연계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저희의 그 거래 내역들이 서로 뭐 국가 간 교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홍 변호사님, 연계 사업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카프의 연계성을 가진 사업자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가상자산을 주고받은 거에 관여한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되는 사업자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를 예로 들면은 지금도 트래블룰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인증한 해외 거래소들과 직접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거래소들이 대표적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주고받으면은 사실상 실명 거래처럼 그 거래 내역이 남아있는데, 이 정보를 토대로 정부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그러니까 거래소가 관여하지 않으므로 이 거래는 카프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자금도 범죄 자금에 연루됐다라는 의심이 있으면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작업은 지금도 하고 있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해외거래소라고 해도 한국과 연결되어 있으면 거래 추적이 가능하고 세금 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개인 지갑 거래는 완전히 추적이 불가능하지만 언젠가 정부가 또 추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사실 코인 과세가 한두 번 미뤄진 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2023년이었고 그 다음에 2025년, 결국 2027년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미뤄진 걸까요? 이 코인 과세가 계속 미뤄지게 된 이유는 이게 코인의 정의가 정확히 뭔지 좀 의견이 분분했었기 때문인데요. 그간 이제 정부에서는 코인을 소득으로 볼지, 뭐 재산으로 볼지 이런 세법상 위치가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이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즉 이제 가상자산, 코인 등 같은 저의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들이 기타 소득 과세 대상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 발표와 법안 그리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제 과세 대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코인뿐만 아니라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도 거래 내역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디지털 자산은 소득세법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서 과세가 안 됐던 건데 이제 과세가 될 거라는 거네요. 그럼 상속이나 증여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서 일단은 세법상의 포괄주의와 열거주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포괄주의는 그냥 말 그대로 과세 대상하는 소득을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의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거주의는 반대로 하나하나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기존의 법인세법을 예로 들면은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는 이제 사업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상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소득이 과세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런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 법인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발생되는 거면은 지금도 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우리가 거래소에서 코인을 샀다가 팔면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트레이딩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열거하고 있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근로소득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과세 근거가 지금까지 없었고 지금까지도 시세 차익을 통해서 번 돈은 과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소득세법 21조 1항 부분을 개정해서 기타 소득에 가상자산 소득이라는 부분을 추가해서 개정을 했고 시행일자를 2027년 1월 1일로 규정해서 과세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7년 이후에는 NFT나 토큰 증권 같은 것도 과세 안에 포함이 이제 되는 건가요? 일단은 NFT라든가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세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을 말하는데 그 쓰임새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뭐 티켓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예술 작품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되게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 증권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려면은 자본시장법이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은 토큰 증권이 합법화되면은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보다는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 분류해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으로 포섭시키려는 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법제화되더라도 토큰 증권이 코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NFT나 토큰 증권보다는 코인의 상속이나 증여 자체가 모두 과세 대상이고 사업을 통해 번 코인도 지금도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거래소 트레이딩을 통해서 번 수익이 2027년부터 과세될 예정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세법 체계에서는 디지털 자산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뭐 금융소득과 통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테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미국 주식을 매매해서 차익을 얻으면은 22%의 양도소득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코인도 2027년부터는 22%의 기타소득이 발생되거든요. 명칭만 기타소득일 뿐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주식 같은 양도소득과 거의 유사하게 과세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과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는데 저는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2027년부터는 정말 이제 과세 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는 여태까지 코인으로 어느 정도 버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말씀드리면은, 가상자산 관련된 과세가
계속 미뤄져 왔잖아요. 원래는 2025년으로도 정말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좀 그때 경제가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있고 국회에서도 좀 다양한 원인으로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과세를 2017년까지 미루자 하면서 미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카프의 시행 일자와 더불어서 2017년에는 정말 과세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또 어떤 변수가 있어서 그 국회에서 또 이거를 시행을 미루자라고 하면은 미뤄질 가능성도 일부는 존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코인으로 번 돈이 마이너스입니다. 저는 그래서 코인 관련된 법률 일만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바쁘셔서 트레이딩에 집중할 시간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카프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2027년에는 정부가 정말 과세를 하겠다라는 의지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간 코인 과세에 있어서 업계나 뭐 전문가분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정말 이 과세 체계를 정립할 수 있냐,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면 그만이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카프라는 제도를 준비를 했던 거고, 이 제도 자체도 지난해 11월부터 좀 얘기가 오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아무래도 저는 좀 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코인으로도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할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코인을 보내면 이게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시더라고요. 국세청이 이 코인도 재산적 가치로 보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홍 변호사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하는 거 줄여서 상증세법이죠. 여기서 이미 우리가 상증세법은 기존 법률로도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주면은 모두 과세 대상이 지금도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은 준 시점으로부터 앞뒤 한 달간을 시세를 평균해서 그 가액을 측정한 다음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 비율에 따라서 과세한다라고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시세 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매일 종가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세를 평균하면은 얼마나 이제 과세되는지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가족이 공동지갑을 생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약간 어린 자녀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자녀의 지갑도 생성을 따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인 지갑을 생각하면은 은행 계좌처럼 이렇게 이해하려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은행 계좌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좌 간의 거래를 하면은 계좌 같은 경우는 누구 명의의 계좌인지 명확하게 은행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코인 지갑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생성할 때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 지갑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을 공동 지갑으로 썼을 경우에는 도대체 누구의 지갑이 맞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가 아닌 니모니 코드로 소유자의 개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면은 언제 우리가 상속을 한지 증여를 한지가 불분명해져서 불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상속이나 증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지갑을 새로 생성해서 증여를 하고 그거를 신고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증여 시점이 밝혀지면은 나중에 지갑 자체를 증여를 해도 증여 시점을 증명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공동 지갑으로 증여를 하는 것 자체가 뭐 불법이거나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뭐 흔히 사용하는 거래소 지갑 같은 하드 월렛이라거나 개별로 이제 개인 금고처럼 셀프 커스터디에 사용되는 콜드 월렛, 그러니까 하드웨어 월렛들이 있는데, 하드웨어 월렛을 사용하여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신고 과정이 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그거를 정해놓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점 자체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거래 내역으로 이제 특정이 안 된다면은 본인이 뭐 그 지갑 자체를 증여한 시점을 한번 특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전송 시점이 있다면은 그 시점으로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증여 시점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거래 내역은 없는데 지갑을 증여했다고 하면은 그건 분명히 저도 증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은 신고하기 나름이거든요. 과세가 본격화되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코인을 많이 갖고 계신 자산가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좀 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나 아니면 이런 책을 통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세금 전략을 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그럼 증여세를 빨리 납부를 해야 향후에 이렇게 증여받은 디지털 자산을 출금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증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가 될까요? 그거는